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온 영어 대표 강사 제인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특히 영문법에 관해서라면 절레절레 하시는 분도 많으셨습니다. 영문법을 잘하는 방법 혹은 영어를 잘하는 방법을 제가 이 1시간 동안 여러분께 정리를 해 드릴 건데요. 사실 한 사람을 무제한으로부터 전문가로 만들기까지는 사실 배우는 사람이든 가르치는 사람이든 정말 많은 품이 듭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어느 시점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지 계획을 짜고 목표를 실현하기에 좀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약속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1시간여의 시간 동안 여러분께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일반 과정에 이르기까지 영문법의 총체적인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점,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고 너무 지루하지는 않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도 되겠죠?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방금 약속드린 내용은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영문법과 우리나라 어법이 왜 다르고 또 왜 우리에게 어색하게 느껴지는지, 왜 해석으로 문제를 풀면 그렇게들 많이 틀리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여러분의 교재에도 보시면 아마 품사와 구절에 대해서 써져 있을 거예요. 제가 열심히 만든 책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영혼을 갈아 넣었다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자, 구와 절에 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책에 없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워서 우리말로 나오기까지, 그리고 모국어처럼 영어를 구사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유학 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조차 문제를 풀 때는 너무너무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영문법에 관해서죠. 많은 사람들이 영문법이 그래서 쓸데없는 거 아니냐, 시험을 봐도 뭐 20문제 중에 많아야 4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그렇게 열심히 배워야 하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기본적인 영문법을 알고 있어야 그 위에 무언가를 얹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나무 한 그루를 그려볼게요. 그림 실력은 좋지 않지만 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에 해당하는 뿌리가 있겠죠. 와, 이거 우리 5살짜리 딸도 이렇게 그리는데. 자, 그리고 나무에 줄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법이라는 건 어느 부분에 있냐면 여기에요, 여기. 문법이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건 뭘까요? 뿌리. 뿌리에 해당하는 건 어휘.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게 원래 그림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제 어린왕자를 읽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이 위에 이렇게 나무가 풍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그러면 독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문법의 꽃은 사실 독해죠.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문장을 읽어서 어떤 내용인지 아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독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독해만 가지고서는 문제를 잘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법 구조를 모르면 단어를 다 알아도 독해가 잘 안 돼요. 모든 단어를 다 찾아도 문법 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해석이 안 돼서 머릿속에서 알아서 막 조합한단 말이죠. 이거 무슨 말 아닐까? 대충 이런 말 아닐까? 왜 이렇게 해석이 되지? 이런 착각이나 오해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영문법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영문법이 그리고 사실 어렵지 않고 좀 할 게 많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또 문법을 해야 구문 독해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어휘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독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휘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휘 위에 문법을 얹어야 기본적인 틀을 완성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독해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다르게 되었느냐, 영문법이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이유는 바로 한국어하고 달라서 그런 거겠죠. 한국어 어법이랑 영문법이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살짝 들여다볼게요. 아마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좀 새롭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블럭이 있어요. 블록스가 있어요. 이 블록들을 한 가지 기준으로 머릿속에서 둘로 나눠보세요.
어떻게 나눌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이 갈려요. 이렇게.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눴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인이면 이렇게 나누시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안 그런데요? 라고 하셔도 대부분은 그랬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기준으로 나눴을까? 그 기준을 물어봤어요. 했더니 첫 번째, 이 한국 사람들이 대답한 기준은 선생님, 재질이 좀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재질이 어떻게 다른 걸까? 얘는 저쪽에 있는 거는 아마 원목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이거는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색깔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페인트 칠이 된 것과 안 된 것 이런 식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이 사실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데 재료가 중요하다라고 봤던 거예요. 재료가 중요하다. 그럼 이렇게 나눈 사람들은 뭘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까요? 여기는 네모 모양이고 여기는 동그라미 모양이네요. 그죠? 겉보기, 모양, 즉 주체가 중요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하신가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 테니까 또 한번 해보세요. 자, 풍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어디 놀러 갔을 때 풍경을 찍은 사진이 한국 사람들이면 대부분 이렇게 찍혔대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런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되게 멋있는 폭포 앞에 가면 뭐 이과수라든지 아니면 저기 제주도에 있는 천전폭포라든지 이런 데에 가면 사실 사람은 요만하게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자연경관이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사진이 대부분이에요. 나는 갔다 왔다 라는 인증밖에 안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서양권 사람들은 이렇게 찍는다고 해요. 가서 내가 느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되겠죠. 아니면 가서 내가 보는 것,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 이런 인물이 강조된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카메라가 어떻게 워킹을 하는지를 봐도 그게 많이 보여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찍은 그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보다는 전체 화면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물들이 등장인물들이 한 화면에 다 잡혀 있고 넓은 화면 안에서 서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이렇게 자막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하나하나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전체 화면에 집중돼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고 드론을 가지고 드론 카메라로 찍는 경우도 멀리에서 위에서 전체적인 이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찍는 경우가 많아요.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서양권에서 찍는 드론 카메라 화면이라던가 예능 같은 경우를 봐도 사실 그들은 내가 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하는 내용을 누군가가 따라오면서 계속 찍는 장면이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도 사실은 주체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한가요? 전체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인데 보세요. 자, 문제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아이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딱 보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를 미워하는 것 같거든요.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서양권의 사람들은 또 괜찮다고 합니다.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 얼굴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거든요. 자, 이것은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문화의 차이예요. 문화의 차이는 언어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문화의 차이가 언어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뭐 좀 커피를 마실래? 커피 마실래? 뭐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를 마실래? 라는 동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사를 강조해야 해요. 영문법을 배울 때도 사실은 중학교 때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우는데 영문법을 배우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고 사실 그 밑에 있는 학년부터 영어를 좀 조기 교육하긴 하지만 문법으로 시험을 보는 건 사실 중학교 때 등장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영문법을 물어본다라면 이제 중학교부터 시작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완전한 문장을 구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문장으로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커피 마실래? 마실래까지 완전히 써야 한다. 작문 시험을 보든 아니면 객관 시험을 보든 간에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은 항상 시험의 답은 완전한 문장. 무언가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오답.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체가 더 중요하고 객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까짓 거 몇 번 빠져도 괜찮지. 커피라는 말만 들어가면 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권에, 영어권에 여행을 갔을 때 나는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단어 몇 개만 가지고 의사소통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차이예요. 물론 깊은 대화를 하려면 동사까지 완벽하게 구사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급할 때 명사 몇 마디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마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극복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내는 출제자도 한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구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사에다가 오답 처리를 많이 하고 동사의 함정을 많이 파놓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우리도 사실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사에 집중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처음 공부를 할 때는 거기서부터 공부를 하진 않아요. 문제, 그 기본적인 객체를 나타내는 품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이런 것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다 배웠다는 걸 전제하에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잠깐 제가 스포일러를 했는데 영문법과 한국어법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이니까 가볍게 보셔도 돼요. 시제가 다양하다. 어떤 시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시제가 영어에는 있어요. 나 걔를 잃어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해야 되죠? 영어로? 내가 lost 잃어버렸어. 걔를 잃어버렸어. My dog. 나 걔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한국인들은 궁금해요. 찾았어?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과거형만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 한 번 더 물어야 되는 게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and I don't have it now. 그래서 없어. 현재형까지 말을 해야 두 문장으로 문장의 전체의 의사를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영어에는 한국어보다 좀 줄여서 쓰는 표현이 많은데 현재 완료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과거를 갖고 있다라는 현재 완료형이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면 I have lost my dog.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시점의 길이를 가지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사이에서 일어난 일, 즉 과거하고 현재까지 없는 상태, 잃어버린 상태.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은 걔가 없다. 잃어버려서 없다 라는 표현이 되니까요. 문장을 한 문장으로 구사해도 두 가지의 의미를 과거와 현재를 둘 다 내포하고 있는 이 현재 완료 시제는 한국 사람들이 쓰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여러분도 영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사실 뭐뭐 해왔다 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쓰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시제가 서로 달라요. 우리한테 없는 시제를 배우려니까 힘든 거죠. 수동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할 때 또 물론 자세히 설명을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챕터별로 설명을 해야 하니까 그때 훨씬 더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그럼 또 두 번째 차이는 뭐가 있느냐? 주요 품사가 다릅니다. 우리가 중요시하는 품사는 아까 제가 살짝 이야기해 드렸는데 동사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문장을 구사할 때 문장이라는 것은 항상 동사가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동사를 막 강조하고 문제를 내는 사람이나 푸는 사람이나 이게 현재 완료 시제가 맞느냐, 현재 완료인데 수동태가 맞느냐, 뭐 시제 수 일치가 잘 됐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묻게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시험 문제를 푼다면 사실은 동사를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일상생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동사이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객체, 즉 명사가 됩니다. 명사. 그래서 아까 제가 커피 마실래?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꼭 이렇게 정답을 적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저기 박명응 씨가 많이 했던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런 것처럼 Would you like to? 라는 걸 쓰거나 아니면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drink? A cup of coffee? 이렇게 Do you want to drink? 라는 동사 부분을 먼저 완전하게 써주고 A cup of coffee? 이렇게 물어요.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를 처음에 할 때 저도 미국 가서 이렇게 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써보니까 내가 미처 말을 여기까지 하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먼저 커피? 이런 식으로 말하더군요.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고 많이 이제 느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명사입니다.
명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즉 우리가 어떤 그 페이지를 읽고 거기에 나와 있는 챕터 문제를 푼다라고 보면 아이가 보는 책에서는 훨씬 더 잘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그런 문제를 만들었다. 뭐 위에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체크하는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일괄적인 것보다 이렇게 순서대로 또 적용이 돼야 하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시간의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어우러짐이라던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사온 교과서를 살짝 보면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에 보면 그냥 수전이 제인네 집에 갈 때 들고 간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고 정답은 명사가 되겠죠. 그냥 확인학습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와 그들의 관념이 다르니까 영어가 이 문화 차이,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영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남의 나라 말인데 어떻게 모국어만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도 70% 정도를 구사를 하면 거의 원어민 수준에 달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언어의 구조도 다르고 어휘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그들의 말을 70% 정도 이해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 우리가 배워나가야 하는 영어가 왜 어려운지는 약간 설명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개별과 어우러짐이 있었다라고 하고 먼저 제가 품사의 종류와 쓰임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품사는 중학교 내내 배우는 과정인데 품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품사가 되어야 나중에 문장 성분을 구조를 분석할 수가 있고 문장 구조를 분석할 수 있어야 결과적으로 독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 제일 처음 시간에 품사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약속 드렸다시피 너무 지루하지는 않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된다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거네. 앞으로 우리가 영문법을 배울 시간이 아주 많아요. 그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는 이 수준에서 시작하면 되겠는걸? 이라는 걸 감 잡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죠. 제가 판서가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이쪽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영문법의 총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어가 총 내용이 만약에 이만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이만큼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보는 과정이 사실 이 강의를 찍고 있고 또 이 강의의 수강 대상은 일반인입니다. 맞죠? 자, 일반인입니다. 처음에 구상할 때 소박영어 그리고 그 다음에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토익이든 토플이든 탭스든 오픽이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영문법을 공부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일반인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인이 알아야 하는 일반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시험을 봐야 하는 그런 정도의 구사를 하는 영어라면 일반이라고 제가 대충 부르겠습니다. 우리 일반인 맞죠? 자, 일반이라는 과정, 글씨는 좀 작아도 보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이만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고등영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 정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영문법 책을 달달달달 외우고 또 뭐 독해 문제를 많이 풀고 하시지만 일반 과정에 집중되어 있는 것만을 배우신다면 도넛처럼 여기가 뻥 뚫려져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가슴이 텅 비었다거나 아니면 뭔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머리가 텅 비었다거나 이런 것처럼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는 형태. 이게 바로 이 고등영어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했다고 이걸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잘하면 이것도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이 있어야 그 위에 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고등영어도 고등영어에서 끝이 아닙니다. 고등영어 안에는 우리가 중등영어가 있을 텐데 중학교 때 배웠던 과정이라서 제가 중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등 과정에서 즉 기초 부분이고 여기가 베이스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없으면 여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등 영어를 공부하실 분들은 중등 영어가 이미 완벽하게 구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일반을 공부하실 분들은 고등 영어까지 중고등부를 다 마스터하고 계셔야 그 위에 얹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해설지를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기본적인 베이스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그려서 알려드릴게요. 중등 과정은 뭐가 있고 고등 과정은 뭐가 있길래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까, 제인? 이렇게 물으실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제가 한눈에 보도록 해드린다고 했죠? 한눈에 보게 해드릴게요.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일반 과정 이렇게 세 섹션을 나눠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자, 맨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을 중등, 즉 기초라고 볼게요. 중등 과정이라고 보겠어요. 베이스가 되는 부분을 제가 중등이라고 얘기하고 뭐 기초다, 베이직이다 이렇게 지칭은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보는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기본 품사를 가지고 완전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자, 중등 과정의 목표를 좀 적어볼게요. 중등 과정의 목표는 바로 완전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나요? 여기입니다. 중학교에서 영문법 문제를 풀어왔던 우리라면 아마 기억할 수 있어요. 맨날 그 작문 문제 많이 내고 뭐 비교급, 최상급, 뭐 비교급이나 원급을 가지고서 최상급 나타내는 법에서 구사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물었는데 사실 결국 알고 보면 최상급 한 가지 나타내는 법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니면 많은 품사들을 배웠는데 사실은 결국은 알고 보면 요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이만큼 들어갔던 것,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완전한 문장을 구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기본 품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는 기본 품사에다가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기본 품사가 근데 8개가 있죠. 8품사. 뭐뭐 있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나실까요? 아, 생각해 봅시다. 명사가 있었고 대명사가 있었고, 명사부터 보통 8품사를 배우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객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 기억 안 나실 분들을 위해 제가 좀 적어볼게요. 완전한 문장을 구사할 줄 알아 라고 하면서 기본 품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기본 품사가 8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글씨를 크게 쓰면 좀 칸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써볼게요. 자, 기본 품사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 명사가 있겠죠. 명사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명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형용사가 나오겠죠. 명사 배우시고 형용사 배우고 그 다음 부사 배우고 그 다음에 대명사 배우고, 맨날 나오는 순서도 똑같아요. 세상에 어떤 문제집을 봐도 다 똑같이 설명이 되는데, 명사라고 하면 이름명 써서 꼭 무엇이라고 부르는 걸 뜻합니다. 저 같은 제인 이렇게 부르는 이름도 마찬가지고, 공기, 사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평화, 사랑, 이것도 지칭하는 말이 있으면 명사라고 하고, 또 물질 명사라는 것도 있었어요. 뭐 그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물, 와인 이런 것들, 아니면 sand 같은 것들, 모래 같은 거, 모양이 일정하지 않죠. 물론 제품으로 만들면 그때는 모양이 일정해지겠죠. 그럴 땐 또 셀 수 있다 없다 하면서 이 명사에서 셀 수 있냐 없냐에 가지고 셀 수 있을까 없을까를 가지고 내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명사를 처음에 배울 때 하는 게 관사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관사 어를 붙일까 덜을 붙일까 언을 붙일까 이런 거 배우고, 뭐 뒤에 나오는 명사가 자음이면 모음이면 on, 앞에서 언급된 거 아니면 모두가 알고 있을 만한 상황 이러면 the를 붙인다 부터,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여러 개가 되면 s나 es를 붙인다 정도까지 많은 것들을 중학교 1학년 영문법 책에서 처음 가르칩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어지면 거기부터 조금 더 수준 올라가고 3학년이면 조금 더 수준 올라서 명사 절이 되고 이런 식이에요. 형용사는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건데 중학교 1학년이 알고 있는 형용사의 뜻은 니은 요 정도예요.
우리 지금 한 40여 분을 할애해서 영문법을 통으로 볼 건데 중학교 과정을 그 40분 안에 졸업하시고 그 다음 고등학교 가고 그 다음 일반 과정까지 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집중하고 잘 보셔야 돼요. 형용사가 뭐뭐하는 뭐뭐의라고 해서 명사를 수식하는 정도입니다. 라고 하면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애 뭐뭐하게 이렇게 배워요. 아우 되게 쉽다 그죠? 뭐뭐하게. 물론 다음 과정으로 가면 부사는 형용사만 수식하는 애가 아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것까지 써볼까? 부사는 형용사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부사끼리도 수식하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고 또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고 뭐 난리 납니다. 수식하는 구조가. 또 조금 지나가게 되면 부사절 들어가서 부사절 접속사를 통해서 또 배울 거고 부사절 접속사가 문장 내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까지 이 영문법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고등과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대명사 볼까요? 대명사는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게 뭘까요?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이런 것들 배우죠. 인칭과 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인칭이나 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다 외우고 나면 이걸 명사 대신에 써서 대명사라고 부르니까 명사 자리에 삽입하는 것부터 배워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나는 이라고 하는 거 I도 사실 대명사죠. 어디 가서 제이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저는요, 나는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대명사를 올바르게 구사했는지와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가 and로 묶여서 많아졌는데 이것도 하나의 is로 볼 건지 아니면 문장 전체 that으로 볼 건지 이런 것들도 대명사 문제가 되고요.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뭐 특수대명사 아니면 숫자를 나타내는 뭐 it이나 one 같은 비인칭주어라던가 아니면 뭐 대명사가 one, another 뭐 이런 거 수량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 뭐 나오기 시작하겠죠. 대명사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동사, 제일 중요한 동사. 왜 동사가 제일 중요할까요? 문장을 구성을 하는데 문장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동사.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동사죠. 그래서 영문법 책을 아무거나 하나 사시면 그 중에 절반은 동사죠. 동사가 처음에 배울 때는 되게 쉬운 거 배웠어요. am, are, is, was, were 같은 비동사부터 시작했어요. 비동사 뭐뭐이다. 과거로 쓰면 뭐뭐였다. 여기서부터 나중에 동사가 발전을 하는 거죠. 시제부터 시작했던 동사가 나중에 발전을 하고 나면 태를 묻기도 하고 뭐뭐가 되다, 되었다 라는 아니면 완료형으로 또 발전하고 아까 잠깐 봤죠. 현재 완료 뭐뭐가 되어 왔다. 그게 과거까지 끝난 건 과거 완료. 이게 미래에 끝나려면 미래 완료. 이래서 시제를 막 분류를 해요. 그러면 뭐 9개도 됐다가 12개도 됐다가 정신없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완료가 됐다가 조금 있다 나오면 법까지 추가가 됩니다. 가정법 처음 배우는 거는 중학교 3학년 정도에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시제 일치의 예외 경우까지 고등부로 넘어오면 이렇게 배우게 돼요. 자,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쪽에는 고등과정이라고 쓸게요. 편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열심히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5개의 품사가 나왔네요. 또 뭐 있을까요? 접속사, 아하,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 기본적으로 팔품사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8개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감탄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빼고 관사를 더 열심히 설명을 할 거예요. 사실 문법을 배우게 되시면. 왜냐하면 감탄사는 중학교 과정에서 거의 끝나요. 감탄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감탄사 how 아니면 what 끝이죠. how는 다음에 나오는 형용사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what은 뒤에 명사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근데 명사는 관사랑 세트로 다니니까 what 다음에 명사가 나올 거고 그냥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다면 형용사도 명사의 앞에서 수식을 해주니까 와러 혁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앞에 어하고
형용사를 넣은 명사. 이렇게 배우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감탄사 문제가 나온다 이러면 어하고 형용사가 없이 명사가 여러 개로 해서 s가 붙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걸 묻기도 해요. 맞죠? 여기서 본다면 what은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명사를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써도. 근데 맨날 외우는 게 how형 주동, what어 형명 주동 이것만 외우니까 적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공식만 열심히 외우면 실전 문제를 풀지 않고 시험장에 가면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될 거예요. 어쨌든 감탄사는 그 뒤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일반 문제에도 등장은 하는데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고 독해 정도에서 나오는 경우가 되겠어요. 접속사는 처음에 나올 때는 뭐 종류와 쓰임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종류와 쓰임. 접속사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as, 뭐 when, if 이런 애들. 접속사가 부사절 접속사도 있고 종속절 접속사도 있고 접속사 파트에 가면 또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접속사가 등장하면 이 위에 있는 건 한 문장을 구상하는 데 필요한 거고 이 밑에 있는 건 중문, 복문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중문이나 복문은 그냥 가볍게 설명하자면 단어가 좀 많고 문장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아는 문장이니 국어 시간에 하는 말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다 정의를 할 필요는 없고 문장이 좀 복잡해지고 길어질 때 접속사를 이용할 수 있다. 혹은 전치사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전치사도 종류와 쓰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네요. 그냥 단어 외우는 정도만 하면 됩니까? 뭐 그래도 중학교 과정은 거의 끝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to 이런 것들 아주 쉬운 거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쉽다고 넘기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이 부분으로 오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고등 부분으로. as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뭐라고 배우냐면 뭐뭐 할 때도 된다. 뭐뭐 함에 따라서도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된다. because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 배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내내 나와요. 이거 가지고 종속절이 되면 나중에 종속절을 가지고 분사 구문을 만들라고 막 하거든요. 종속절이니까 분사 구문을 만듭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분사 구문으로 알맞게 전환한 것은 아니면 선생님이 작문 문제 내시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종속절이라는 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어요. 긴 문장을 해석하려면 이 부분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when 같은 경우도 뭐뭐 할 때만 있는 것 같지만 뭐뭐 하자마자의 뜻을 가질 때도 있고 if는 만약에 라고 쓰이면 가정법에 쓰이는 걸로 땡이겠지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 접속사로도 쓰여요. 그냥 접속사가 종류만 아는 것은 중학교 2학년 정도? 그 뒤로 나오는 것은 종속절. 그리고 그 종속절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독해의 어려운 구문으로 혹은 긴 지문으로 등장할 때 어김없이 접속사를 가지고 씁니다. 특히나 나중에 이게 이제 일반 과정까지 온다라고 보시면 일반 과정까지 가면 as라는 게 갑자기 우리가 알던 그 뜻이 아니라 양보의 뜻을 가진 as가 돼요. 양보라는 애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인데 as 앞에 형용사나 부사를 써놓고 이거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를 맞춰보시오. 물론 이렇게 내지는 않겠죠. 이 뜻을 알아야지 다음에 나오는 구문에 어법상 틀린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를 수가 있게 만들어놨겠죠. 자, 양보의 뜻으로 갑자기 나온다던가 아니면 when이 뭐뭐 하자마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때 뭐뭐 하자마자를 배운다라고 하면 hardly before 이런 구문으로 나와요. no sooner than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no sooner than 걔랑 엮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when만 나오고 또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게 되는 거죠. 형용사 같은 경우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면 중학교 졸업했나요 지금? 고등학교로 가시면 관계사로 바뀌거든요. 관계사에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있는데 둘 다 형용사의 역할을 해서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라고 하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줘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용법을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 관계사를 배우실 때 when이라는 애도 나오고 if라는 애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복합적인 문제로 풀 때 꼭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영문법을 공부하실 때 명사만 막 공부를 해서 명사가 끝까지 갔다 라고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명사는 혼자 안 나오고 이런 애들하고 팔품사가 한꺼번에 해서 하나의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 문제를 공부하려면 영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등부 과정에 해당하는 걸 한번 싹 봐야 돼요. 그래서 중등부 과정에 해당하는 정도의 난이도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등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고등부 뭐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드렸는데 도넛 얘기도 잠깐 하면서 일반 과정이 여기 있고 고등 과정이 여기 있다. 그리고 중등 과정이 여기 있다라고 했는데 굳이나 구분을 하자면 문제를 100% 봤을 때 이게 100%라고 한다면 일반에만 나오는 문제는 30%밖에 안 돼요. 고등부 과정에서 나오는 게 40%. 중등 과정에서 나오는 게 30%. 그러니까 우리가 중등 과정을 공부한다고 해서 쓸데없거나 너무 쉬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기출되는 문제가 중등 난이도에 해당하는 게 30%, 즉 10문제 중에 3문제 정도는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만 배워도 고등 과정까지만 해도 70%, 즉 과락은 면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쌓을 수 있다는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어디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부터 쌓아가야 될지 주춧돌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30, 40, 30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문제도 분명 있어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기출문제가 어떻게 실제로 출제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고등과정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 정도 배웠어요. 명사가 그냥 명사로 나오지 않아요. 명사도 혼자 나오지 않아요. 명사절이 있고 명사구가 있는데 명사구와 절에 관한 문제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 뭐 이런 것들 접속사는 저 밑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명사절 접속사 that이니 what이니 이런 것들 갖다가 붙이고 if나 when 같은 것도 붙여서 제가 이따 구화절 설명할 때 조금 더 알려드릴 텐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혼자서 쓰지 않아요. 투부정사 아니에요. 죄송해요. 자, to 같은 경우도 종류와 쓰임이 나올 때 to도 있고 뭐 of도 있고 뭐 이런 by도 있고 with도 있고 막 배워요. 그래서 by는 수단을 나타내고 with는 도구를 나타내고 이런 것들 구분을 하시지만 나중에 가면 이게 그대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by는 이렇게 태랑 엮어서 태에 by를 써서 수동태를 나타내는데 그보다 고등 과정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태,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라고 해서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나와요. 어떤 애들은 of를 써야 되고 어떤 애들은 with를 써야 되고 이런 경우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when이나 if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명사절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기 가면 또 형용사절로 쓰일 것이고 또 일로 가면 이렇게 양보로 쓰일 것이고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점점점 확장되는 걸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전치사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 전치사 플러스 ing 들어보셨나요? 전치사 플러스 ing 전명구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많아요.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라고 중학교 때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안 가르쳐줘요. 다 배웠으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끝. 그랬는데 이런 수거 아마 보셨을 수 있어요. 뭐뭐에 익숙해지다. be accustomed to. 비동사 PP 나왔네. 수동태인가? 그러면 to가 나왔네. to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지. 이러면 틀려요. 왜냐하면 be accustomed to에 들어가는 애는 요걸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수거잖아요. 수거에 등장하는 to는요. 전치사의 to예요. 근데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아무도 고등학교 때 설명을 안 해줘. 전치사 다음에는 ing를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애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사원형 쓰면 안 되고 ing를 써야 된다는 걸 안 알려주고 문제로 출제하면 우리 다 틀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게 기초가 되어야 고등 과정에 나오는 걸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살짝 지우고 공간이 부족해서 자, 일반 과정으로 가기 전에 고등부 과정까지 지금 마쳤어요. 자, 고등 과정에서 그러면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얘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중학교 때 완전한 문장을 구사할 줄 알겠어? 정도였다면 그 다음에 물어보는 목표, 그 다음에 설정해야 하는 목표는 좋아, 너 다 배웠지? 그러면 문장을 분석도 할 수 있겠네. 문장 분석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게 고등학교 때 원하는 목표입니다. 문제를 풀 때 어법 문제도 마찬가지고 구문 독해를 고등학교 때 왜 시작하겠어요? 분석할 수 있어? 이 정도죠. 왜냐하면 기본 품사를 다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이 들어가요. 문장의 형식. 기본 품사를 가지고 문장의 형식을 구사를 할 건데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었는지 만들지 못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가지고 어법 문제를 만들기 정말 좋아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는 사실 동사입니다. 제가 아까 뭐 명사만 가지고서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의사 전달하는데 중요한 것은 물론 명사죠. 그런데 문장을 구사하는데 중요한 거는 동사예요. 왜냐하면 명사는 생략할 수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나 너 되게 좋아해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럴 때는 내가 꼭 필요한 명사죠. 그래서 꼭 써야 돼요. 그런데 너 청소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너라는 말을 안 써도 청소해 되죠. 명사는 생략되는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 청소해에서 너를 뺄 수는 있지만 청소해라라는 동사를 빼버리면 말이 됩니까? 너 어쩌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동사가 문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문법 책마다 절반이 동사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 동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 부분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동사랑 엮어버리면 되니까. 이것도 사실 동사고 얘네들도 다 동사로 엮을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즉 얘네가 기본을 배웠다면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단계가 고등부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조금 난도가 올라가서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 1반을 볼까요? 1반 뭐 별거 없어요. 고등부에 관한 거 조금 더 하면 되니까. 자,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하면 사실 영문법 문제만을 푼다면 여기까지 해도 거의 다 풀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 레벨에 해당하는 문제, 즉 마지막 30%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려면 여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물어보는 목표는 무엇이냐? 어디까지 해봤니? 정도? 아주 깊고 깊은 내용까지 이해를 하고 계신지 제가 쓰기가 좀 뭐해서 안 썼습니다만 어디까지 해봤니?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정말 딱 맞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해봤어? 너 되게 많이 공부했지? 형용사 여기까지 해봤어? 동사 이것도 알아? 아니면 명사 여기까지 알아? 즉 우리가 지금까지 문법 책에서 배웠던 내용을 뒤집는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예외의 법칙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하면 얘가 답인데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를 조금 더 나와볼까요? 명사를 동사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명사를 동사화시킨다?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어디서 찾았어? 나 구글에서 찾았지 뭐. 이럴 때 I searched를 쓰지 않아요. search for, search를 쓰지 않고 그냥 나 구글했는데 이거 써도 되나? 자, 이렇게 해서 명사를 갖다가 동사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문제로 출제하면 보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내가 안 외운 단어야.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죠. 명사를 동사화 시키는데 사전에 안 나와요. 동사를 반대로 명사화 시키는데 사전에 안 나와요. 형용사를 명사화 시키는데 사전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문장을 이 정도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기는
읽어서 무슨 뜻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She is a fatal. fatal. 무슨 뜻이죠? 치명적인. 인데 a fatal 해서 형용사 AL로 끝나는 형용사 앞에 어를 썼어요. 어떤 사람이 막 틀렸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치명적인 여자야. 이런 뜻으로 명사로 써서 맞았어요. 사전에는 안 나와요. 구글도 사전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출제가 된다는 점. 나중에 우리가 명사 파트를 할 때 문제, 실전 문제에서 정말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형용사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서 거의 끝났는데 이제 복합 문제로 출제가 돼요. 복합. 복합? 뭘 복합하지? 섞는 거예요. 태에다가 동사를 갖다가 태에다가 수도 집어넣고 완료형을 쓴다던가 아니면 가정법에다가 태를 집어넣는다던가 해서 여러 개를 복합해서 문제로 출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 내가 봐야 되는 내용이 has인지 have인지 헷갈리고 또 being인지 뭐 being pp를 쓰는 수동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헷갈리고 뒤에 by를 쓸 건지 with를 쓸 건지도 헷갈리고 한 번에 3가지 이상의 그 정보들을 복합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튕겨져 나올 때까지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하는 시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기준을 잡아보세요. 전체적인 그림 제가 더 이상 자세히 안 그려도 될 거예요. 아마 수업을 하면서 깊이 파게 되겠죠.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내가 여기 정도는 이미 이해하고 있다. 내 머릿속에 다 있다. 라고 하시면 여기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건 지금 처음 본 내용인 것 같고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로 가셔야 되겠죠? 이걸 정리해야 이걸 이걸 공부할 수 있으니까. 나는 고등학교까지 선생님 다 마쳤어요. 그러면 예외 법칙부터 여기부터 배우시면 됩니다. 가능하실까요? 사실 여기 부분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누구든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잘게 좀 쪼개서 섹션을 나눠서 그 섹션별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십니다. 가장 영어 성적을 좀 무난하게 올릴 수 있는 내가 중간에 막 멘붕에 빠지지 않고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내 머릿속에 지도 한 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지도를 여러분이 영문법에 관해서 그려보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문장을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품사를 다 봤어요. 다 본 거 이제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구와 절로 갑니다. 구와 절을 왜 배울까요? 구와 절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구와 절을 알아야 문장 구조가 완벽히 나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목표로 했던 건 사실 구와 절까지를 끝내면 거의 중학교 졸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구와 절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구와 절, 우리가 단어라는 걸 봤을 때 또 하나 그려볼까요? 단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단어가 2개 이상 모여 있으면 그걸 구라고 부른다라고 해요. 구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2개 넘으면 다 돼요. 그 중에서도 주어와 동사가 갖추어져 있으면 절이라고 한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어와 구와 절을 이렇게 이해해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안에 주어 동사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즉 동사가 없다. 이러면 절이 될 수 없다는 거 되셨죠? 그럼 구와 절을 제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와 절을 한번 싹 보고 갈게요. 간단하게 5분이면 충분하니까. 구 그리고 절을 역할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역할을 나눌 수가 있어요. 구와 절은 어떻게 나오는지. 예쁘게 그려졌나? 자, 구와 절이 각각의 하는 역할이 있는데요. 문장에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명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똑같은 구와 절인데 구는 단어가 2개 이상이면 구라고 했고 절은 주어와 동사가 갖추어지면 절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형용사인 구는 형용사 구, 명사 구, 부사 구 많이 들어보셨죠?
또 형용사절, 명사절, 부사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명사절 이런 건 없어요.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형용사 구란 단어가 2개 이상 모였는데 형용사의 역할을 해주는 애가 되겠죠. 우리 보통 준동사 파트에서 나오는데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 어라 투부정사는 뭐지? 아까 제가 be accustomed to에 나오는 애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를 써야 한다라고 했고 여기에 나오는 to가 진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to 동사 원형에 해당하는 to예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be-to 용법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잘 기억 안 나셔도 돼요.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투부정사가 있고 또 형용사가 되는 절은 뭐가 있을까요? 아, 구 하나 더 할까요? 분사. 분사가 뭐죠? 동사 원형에 ing나 pp 형태로 바꿔서 문장의 형용사로 사용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되셨죠? 그럼 형용사절은요? 형용사절은 제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 관계사절이요. 관계사는 관계 대명사도 있고 관계 부사도 있다. 그런데 둘 다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명사로 설명해 볼게요. 명사구와 명사절이 있습니다. 명사구는 물론 투부정사 들어가겠죠. 투부정사의 명사절 용법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쓰는 거. To study English is not easy.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지문, 그 예문. 그렇죠? 자, 투부정사도 명사구. 왜냐하면 to 플러스 동사원형 지금 단어가 2개 들어갔거든요. 구거든요. 주어 동사 갖춰져 있는 건 아니고. 그럼 명사가 들어간 명사구는 또 뭐가 있을까요? 동명사가 있어요. 동명사. 와, 우리 아는 거다. 동사원형에 ing를 붙여서 동사원형에 ing를 붙여서 명사화 시킨 겁니다. 됐나요? 명사절은 뭐가 있을까요? 명사절. 명사절 접속사로 시작하겠죠. that이나 뭐 동격에 대 아니면 what. what은 관계대명사인데요. what 주어 동사에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때 앞에 뭐 선행사가 없을 때 씁니다. 관계대명사 할 때 무수히 많은 얘기를 제가 할 텐데 그때 나오는 what이 되겠고 또 있어요. if나 whether도 있어요. 아까 했던 얘기 살짝 나오는데 if는 만약에 뭐뭐라면이라고 하면 가정법. 근데 if가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쓴다면 그럼 명사절. 참고로 if가 문장 맨 앞에 쓰여지면 가정법으로 해석을 하세요. 만약에 뭐뭐라면 우리가 아는 그 뜻. 그런데 if가 중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명사절 접속사 I don't know if 이렇게 뭐뭐인지 아닌지 몰라 라고 쓸 때 쓸 수 있다. 자, 부사구를 볼까요? 부사구. 역시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부사절 용법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이 강의에서 배운 건 아니고 예전에 많이 배웠어요. 투부정사의 부사절 용법.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I came here. 저 여기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 아니면 뭐뭐 한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투부정사 할 때 자세하게 될 그 내용. 바로 부사구입니다. 뭐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물론 전치사도 있고 하지만 부지나 쓸까요? 전명구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절 해서 부사절은 부사절 접속사가 있겠죠. 부사절 접속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when이나 뭐 where. 굳이나 명사절 접속사 이거 쓴다면은 투부정사가 나와서 말인데 의문사 투부정사도 사실 쓰긴 해요. 의문사 투부정사 뭐 어디를 갈지 이런 식으로 where to go, when to start, 언제 시작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데 겹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when이나 where 여기 들어가죠. 부사절 접속사를 통해서 부사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갖추어진 문장. 그래서 절.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지금 한 대략 50분가량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중학교에서 해당하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까지 전부 다 한눈에 보신 거예요. 지금 중학교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아주 많아요. 깊이 들어가야 되고 또 실전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첫 시간에 정리를 하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기준은 잡을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영문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